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존의 정치를 원한다면은 장외 집회와 검사 탄핵 추진부터 중단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과 사법 리스크 와중에도 여야 대표는 오히려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요구안을 제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 안건을 의결했는데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자, 한덕수 총리 야당이 위헌성 높은 법안 또다시 강행 처리하는 이유 묻지 않을 수 없다 했는데 송영훈 대변인님, 한 총리가 지적한 특검 법안의 위헌성 어떤 걸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기존의 민주당이 계속 발의했다가 제2요구돼서 재표결 후 폐기된 그 특검 법안들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핵심은 특별검사 후보를 누가 추천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네. 본래 이제 검사는 행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건데 특별검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다른 기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통령의 특검 후보에 대한 선택권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검사는 원래 미국에서는 독립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인디펜던트 카운셀이에요. 그러면은 행정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독립검사는 의회 권력, 그 밖에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2요구된 특검법안은 이 앞선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형식상으로는 대법원장의 손을 빌린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야당이 특검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갖고 있고 또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야당이 그중에서 2명을 고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조금 여기에 덧붙여서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특검은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누고 있는 특검법안입니다. 명태균 씨 사안을 지금 특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 당이나 상대 당의 정치인들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만들면서 어떻게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특검 후보를 고르겠다고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헌법적인 원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도 이런 것은 수용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죠. 자, 신현영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아무리 해도 뭐 제2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무조건 거부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또 이런 것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왜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특검법, 뭐 이런 특검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또 항변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우선은 정부 여당에서 가능한 특검법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텐데 맨날 그 비토건만 가지고 비토크라시라고 하잖아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뭔가가 정말 두려운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의 문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명태균 이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특검으로 파고 파면
그들도 분리할 만한 정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검을 받을 수 없는 뭔가 남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뭐 추천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요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도 야당이 추천해가지고 특검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는 털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표현은 못 하시겠죠.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의 모습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래도 우리 정치가 수용성 없이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점 해결해라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책임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는 특검에 대한 모습은 결국에는 국민께서 냉정하게 선거에서 판단하실 거다. 그리고 이 부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지금 수습하는 게 낫지 나중에 레임덕이나 아니면 정말 정권 바뀌고 나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요. 그때는 정말 오히려 지금보다 큰 위기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정 대변인님 도이치모터스 사안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굳이 거리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는요. 네. 국민의힘이 그런 특검에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당에 뭔가 거리낄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2016년, 2017년 그 특검 국면에서 경험을 해봤었는데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어딘가에 압수수색을 하고 또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고 이랬을 때 한 번 TV 영상이 이렇게 나가면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국민들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게 정당이나 혹은 정치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범죄자 낙인이 찍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검에 의해서 야당이 고른 특검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특검 권한이 행사가 됨으로써 그런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또 기술적으로는 중앙당을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뒤지고 다녀야 되는 건데 압수수색 압수수색을 하면 영장을 받아서 뭐든지 들여다보겠다고 하겠죠. 당 네. 서버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은 완전히 이것은 국민의힘이 국민들 앞에서 낙인을 찍히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특검을 야당이 고르는 특별검사가 권한을 행사한다. 이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하면은 28일 본회의에서 본래 제2결에 나선다는 방침 이게 본래 계획이었어요. 근데 당내에서 신영 의원님 제2결 급하게 하지 말고 시기 좀 늦추자. 왜 이런 의견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이잖아요. 그리고 제2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 도돌이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8명의 그런 반란표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사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명태균 씨에 대한 사안도 그렇고 네. 창원지검이 조사 중인데 계속해서 단독이 나오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사안들이 계속 녹취록들이 오픈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여당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끝내야 된다라는 또 나름의 그 특검법에 대한 필요성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지금 정치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더 자중질환인 것 같아요. 지금 친윤이랑 친한이랑 당원 게시판 이슈로 여러 가지 그냥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정말 필요하다면 결단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긍정적인 그런 입장 표명 이런 것들도 배제 못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 이 특검법을 통과하는 데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당내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일 본회의 상정 이제 안 할 경우에 그 표결 시점이 언제 될지 이게 정해진 건 없죠 지금.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결국에는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이냐 그것은 의장님과 그다음에 여야가 나름 합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법 제2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보수 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의 국민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악의 축,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심판하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에는 없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송영훈 대변인께 한번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사는 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사는 길을 이제 가르쳐준 셈인데 이 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를 못하죠.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대통령 부부를 거명해가면서 국정농단 악의 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참 바깥 날씨도 춥고 지금 우리 국민들도 경제가 어려워서 마음이 추운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언어의 온도만큼은 유난히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언어의 온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에 너무나 정략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 과정들 쭉 따라가 보면은 사실 국민들께서 이 정략적인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재표결 시점을요 여러 번 정략적으로 조절해봤잖아요. 2월 29일에 재표결할 때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낙천하면은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무기명으로 많이 찬성할 거다. 그 계산을 하고 2월 29일에 표결했는데 안 됐습니다. 5월 28일에 21대 국회 임기 이틀 남았으니까 그때 특검 재표결하면 통과될 거다 했는데 역시 안 됐습니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검이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찬성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원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이 중요한 사람이나 집단은요. 그 진실을 규명하는 주체와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주체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10년 전에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2요구 대상이 아니에요. 중립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정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이 그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국회 규칙은 뜯어 고쳐서 그것도 야당이 특검 다 골라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이거 너무 오랫동안 보셔서요. 이제 다 알고 계십니다.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 공세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은 이제 거기에 동의 안 하시겠죠? 아니 오늘만 하더라도 한겨레에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건희 여사의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김건희 라인 분들이 대통령실에 상당히 아직도 포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4명 이상이 문화계 산하의 기관장에 임명되어 있고 제1차관도 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그런 국민 대담화도 하고 부부싸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핸드폰 바꾸겠다. 이러면서 대놓고서는 솔루션을 국민에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지금 국정쇄신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별로 진행이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김건희 라인에서 뭐 그 강기훈 비서관 한 분, 행정관이죠. 한 분 뭐 이제 사의 표명한 거 외에는 정말 이런 난맥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든 매듭 짓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상설 특검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워낙에 기존에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또 이거는 대통령의 그런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그냥 놔두고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항해서 여당도 어떻게 이것을 잘 마무리할 건지에 대한 좀 냉철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매번 특검법 이 이제 본회의 투표 앞두고서는 뭐 이번에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열심히 의원들 모아갖고 밥 먹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설득해가지고 언제까지 막을 것인가. 벌써 4명의 반란터가 나왔다 그러면 저는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 나돌고 있다. 양심 있다면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한다. 이건 너무나 직설적인 발언 같아요. 이 재의결 표결을 이탈을 염두에 둔 명태균 리스트에 올랐다는 이유로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라? 합리적인가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명태균에 대한 그 공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의 공천관계에서의 불공정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악용한 몇몇의 의원들이 또는 그것에 덕봤던 의원들이 지금
그래도 배지 달고서는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명 한 명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결에 빠져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반대를 하는 것 자체가 내 것을 뭔가 덮기 위해서 반대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뭐 그럼 빠져라 그런다고 빠지지는 뭐 않겠죠. 오히려 더 얘기보다는 열심히 반대표를 던지겠죠. 자, 예. 송영우 대변인. 자, 리스트에 오른 것만으로 빠져라. 이건 좀 약간 정치적 수사 같기는 해요.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혹만으로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만둬야 된다면 이재명 대표부터 민주당 대표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재판을 몇 개를 받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 27명의 리스트 중에 민주당도 전현직 의원 3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 코멘트를 우리 언론에서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의 어떤 내용으로 지금 최근에 특검법은 2개가 들어갔지만 그 전에 막 7, 8개 되고 이런 것들이 의혹만으로 들어간 것들도 있잖아요. 여기 약간 비슷한 양상이네요. 그렇죠. 13개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을 민주당에서 계속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고무줄처럼 갑자기 이젠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예. 수사 도중에 인지한 관련 사건들은 또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송영훈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좀 이제 그 내부 분란이 있습니다. 갈등 양상, 분열 양상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일 대우 유지가 송영훈 대변인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당원 게시판 이슈는요. 예. 사실은 몇몇 분들이 외부에서 자꾸 그렇게 제기를 하고 안에서도 거기에 뭔가 편승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마이너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런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입장을 바꿀 정도의 차원의 소재는 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한영 의원님 어떻게 저는 전망하세요? 다르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국회의원이었으면요. 본인부터 부결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당대표 이거 듣고 있을까요? 지금 예. 왜냐면 본인부터 부결했을 것 같다? 예, 본인부터가 정말 이거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특검법이 왜냐하면은 어제 그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 이슈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전 의원이 대놓고 공격을 했고 지금 대놓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백브리핑하면서 이것은 나를 몰아내기 위한 3번째 음모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 있겠어요. 이럴수록 더 당당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친윤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꼬투리가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이너한 이슈가 아니고 아주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더 키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다. 본인 부결이 아니라 제가 말 잘못한 것 같은데 가결인 거죠. 제 의혹권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친한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친윤의 지금의 그런 한동훈 몰아내기 프로젝트를 계속 가동한다 그러면 어떠한 반란을 또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회 28일 날 된다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며칠 더 미뤄지거나 아니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더 커진다 그러면 또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근데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진짜 한동훈 몰아내기의 어떤 그런 그 수순이 진행되고 있다. 그 어떤 온당한 어떤 과정이라고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시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못하는 것이고 김민전 최고가 사실은 언론의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물론 채널 A 보도기 때문에 카더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 검증 없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게 그 기사를 살리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 옆에서 공격을 하는 것은 이것은 대놓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 특별히 얘기 안 하던 김은혜 의원 등 여러 친윤 사람들이 한마디씩 다 얹기 시작했어요. 이거 자체가 친윤 내에서는 이 사안이 만만치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한동훈에 대한 뭔가 보복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 얘기 들어보면은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말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 네. 송영훈 대변님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까? 사실은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맞죠?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작은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국민들께서 보시면서요. 되게 황당해하실 거예요. 아니 뭐 민생이나 경제나 뭐 4대 개혁이나 혹은 야당이 계속 무슨 탄핵이니 특검이니 하는 것들에 관해서 저 당이 저렇게 머리를 맞대고 뭘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당원 게시판 가지고 뭘 누가 썼느니 뭐 그 몇 개니 고발을 하니마니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께서 정말 그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정당이다라고 생각하실까 봐서 많은 염려가 되고 자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네. 야당이 매우 좋아하는 소재입니다.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어떻게든 당내 싸움을 불러일으키고 뭐 표결에 있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우리 것을 신현영 의원님 표정이 좀 좋긴 좋았어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유도하는 지금 그런 소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당내에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것이 누구 좋은 일이겠는가 이런 것을 당 구성원 전체가 좀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웃는 상이어서 그런 거고요. 아니, 남의 싸움에 불구경한다고 그런 알겠습니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당이 잘 정립돼서 대한민국 지금 경제 어려운데 좀 잘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처음 들었을 때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저는 의외의 판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놀라셨죠? 말하면. 예. 예. 예,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래도 그 전에 막 예측하는 여러 뭐 토론장에서도 네. 그 녹취록 있잖아요. 김진성 씨한테 기억나는 그대로 증언해 달라. 이것을 재판부가 정말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이것 또한 뭔가 위증의 교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로 받아준 판결이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법정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반증하는 그런 어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녹취록이 30분간 공개가 됐지만 통상적인 증언 요구의 범위 안에 있었던 거고 방어권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증 교사로서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2심에 가더라도 결과는 뒤집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좀 더 증거나 아니면은 보완에 대한 그런 수사를 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이 위증교사의 이슈는 좀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송영훈 대변님.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놀라셨냐고는 안 물어볼게요. 제가 다음 질문으로 바로 갈게요. 아니, 놀라긴 했어요. 진짜 놀라셨죠? 당연히 놀랐죠. 예, 예. 지금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 설명 자료를 보면서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즉 1심에서 뭔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거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면 그것이 상급심에 가서 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보면서 네. 제가 어떠셨어요? 대변인이 이전에 변호사기 때문에 이 설명 자료를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가장 단적으로 뭐냐면요.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네. 드리면 자, 위증은 했대요. 그리고 위증을 시켰대요. 그리고 시켜서 한 것도 맞는데 시킬 때는 위증을 할 줄은 몰랐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판결이 대법원 판례까지 남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위증 교사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소위 말하는 빌드업 위증 교사는 처벌을 못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그 김진성 씨 간에 위증교사 혐의의 핵심이 된 전화 통화가 2018년 12월 22일하고 24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17일에 김진성 씨에 대한 증인 신청서가 제출되고 다시 그 다음 달 14일에 김 씨가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럼 전체로 보면은 7주 반 정도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 논리는 뭐냐면 교사 행위는 있었다. 즉 시킨 거 맞다. 그런데 시킬 때는 예를 들면 증인으로 나올지가 확정도 안 돼 있었고 증인 신문 사항도 확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법률 용어로는 이걸 뭐 정범의 고의라고 하는데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요 피고인이나 사건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올 사람을 일찌감치 미리 접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변호인한테 토스를 해요. 그 다음에 변호인이 증인 신청을 하고 증언을 하게 하면요. 네. 앞부분에 개입한 피고인이나 당사자는 앞으로는 위증교사로 절대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 판례를 보고 로펌이나 당사자들이 다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는 2심이나 대법원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게 판례로 남는 것을 용인할지 매우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조계 일각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 1심 무죄가 유무죄가 2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낮다.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예. 이 사건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자, 그 우리 법조 전문 기자 중에 1세대라고 불리는 조선일보의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예. 계신데요. 변호사이시기도 하죠. 이분이 오늘 쓴 기사를 보니까 그 2022년 이후로 1심에서 위증 교사 혐의로만 판단을 받은 사건이 64건이 있는데 이걸 전수조사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을 인정하는데 위증 교사 혐의가 부정된 예는 한 건밖에 없답니다. 지금까지? 예. 예. 2022년 이후로 그 한 건은 위증을 했다는 사람의 진술을 믿기가 어려워서 이고 이 건처럼 위증은 인정이 되는데 위증 교사는 무슨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네. 이런 사례 자체가 희귀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통계가 있다면 그런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성영 대변인께 변호사시니까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해 9월에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장 판단 그 영장 전담 판사하고 이제 본안 재판부하고 이제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정도 얘기까지 했을 때는 그냥 대충 보고한 건 아닐 텐데 어느 정도 좀 읽어보고 했을 텐데 이게 엇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아주 흔한 일입니까? 물론 종종 있기는 하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기록 파악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합니다. 아주 유능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마 심사 당시에 네.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취록 그리고 김진성 씨가 2018년 2월에 증언했던 그 증인신문 조서 예.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대조를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은 부탁한 내용대로 대체로 증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소명됐다라고 표현했을 거고 물론 영장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이제 본 재판에 들어가서 방어권 행사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입증이 됐다라는 표현은 법원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명이 쓸 수 그래서 있는 소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예, 최대치인데 저는 그 당시에 영장 전담 판사가 기록을 잘못 봐서 소명됐다고 표현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왜 항소를 포기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정쟁적 기소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살리는 정치하자 그랬잖아요. 이런 소모전 하지 말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뭐 검찰의 행태를 보면 뭐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대하는 모습과 야당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네.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있어야 죄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일방적인 수사와 기소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먼지털이식 그물망식 수사는 멈추라는 게 또 검찰에 요구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아마 사법부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쟁적인 요소 특히 김진성 씨가 그 백현동 대장동 수사 관련해가지고 핸드폰 검찰이 수사하면서 나온 녹취록 갖고선 이게 기소가 된 것이잖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의 정쟁적 요소가 있는 검찰의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한 정말 야당의 대표 그리고 대선 주자인 이런 사람의 명운을 사법부가 쥐락펴락하는 게 맞는 건지 아마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치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치 안에서 끝나는 게 앞으로 우리의 정치 발전과 또 사법부에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방식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뭔가 대권 주자가 되고 유력 주자가 되면은 계속 이렇게 탄압하는 방식으로 사법 리스크를 만들어갈 건지 서로 우리 당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의 우리가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훈 대변님, 정쟁적인 기소, 무리한 기소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동의 안 하죠. 예. 왜냐하면요.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에 대놓고 특정한 내용의 증언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나왔으면요. 당연히 수사해야죠. 지금 대법원 판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A라고 하는 사건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전자정보가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오면은요. 그 즉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 영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건 수사해야 되고 자동 수사다. 예.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그리고 별건 수사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위증을 했다고 하는 그 김진성 씨 본인이 나 위증했노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죄도 받았고 어제 법원의 판결도요. 네. 위증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6개의 증언 부분 중에서 4부분은 위증이 맞고 그 4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교사도 있었다고 했어요. 법원이. 그런데 교사의 고의를 부정하는 독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인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상급심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시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인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고속도로는 천안 쪽으로 익산 분기점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일시적으로 전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km 구간 정체 극심해졌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휴게소에서 팔곡터널까지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광명역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금천교까지 퇴근 차량 많습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수 방향으로 성산에서 종암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지금 홍지문 터널 입구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 중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청담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인천 쪽으로는 지금 전 구간 40분 이상 걸리는데요. 신월나들목을 앞두고 1차로에 고장난 차 생겨서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민주당의 대여 공세 화력은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 주최한 주말 장외 집회 동참할 예정이고요. 자, 신현영 의원님, 정말 공존하는 정치,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려면 장외 집회, 뭐 검사 탄핵 추진 이런 것부터 접어야 되는 게 논리에 맞지 않냐는 게 여당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올라오지도 않고 무르익지도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강대강 대치가 더 극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의 대통령이 바뀌고 국정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조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저도 예상치 못했던 무죄 판결이 국민들에게는 이 사안 뭐 심플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막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그래서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구나. 네.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장외 집회에 시민분들이랑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든지 공정하고 양쪽 다 좋은 정치를 하길 바라는 중도층의 마음도 일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장외 집회는 앞으로 더 좀 공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씨도 추워지고 그리고 참 당 내에서 그리고 원 내에서 해야 되는 국회 안에서의 투쟁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장외 집회는 시민단체가 주관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우선은 내부에서 정치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거대 야당이 빨리 국회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뭐 신영 의원님도 일부 그런 생각을 하셨네. 그럼 뭐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송 대변인님도. 그렇죠.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요, 뭐 겨울까지 장외투쟁하겠다고 롱패딩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원내대표가 공언을 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장외투쟁 지금이라도 접고 그 롱패딩을 불인류 돕기에 기부하시면 우리 국민들도 좋아하시고 어려운 이웃들도 좋아하시고 또 지금 주말마다 광화문 시청 일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경찰들도 좋아하고 지금 주말마다 그 서울에 올라오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민주당 당협위원장들, 네. 보좌진들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죄 1심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말미에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지금 들어온 속보를 제가 받아보니까 야당이 검사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아마 월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속보가 들어왔고 또 국회가 다음 달 10일 12월 10일이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뭐 28일이냐 29일이냐 막 이랬던 것이 한 2주 정도 미뤄진 거네요. 지금 정영 대변님. 자, 검사 탄핵안 보고 관련해서 이런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기조는 계속 유지된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그런 그 탄핵과 특검과 그런 그 정치 공세에 매달리는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 지금 이 검사 탄핵 소추도 또 명분이 없어요. 지난번에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했다가 9대 0으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4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놓고 법사위로 내린 다음에 탄핵 소추 청문회를 개최한답시고 일종의 망신주기성 청문회만 2차례 개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추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명에 대한 검사는 탄핵 소추가 무슨 명분이 있을까요? 자,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남으로써 민주당이 그동안에 주장해오던 바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검찰 독재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니 법원이 무죄 판결도 해줘요. 검찰이 독재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자꾸 무슨 검사 독재를 한다면서 검사를 이렇게 탄핵 소추하고 직무를 정지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국은 당 대표나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의회 권력을 동원한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복이면 겁박이기도 합니까? 그쪽이 이제 겁먹어서 나중에 어떤 수사를 할 때도 자꾸 생각이 납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지금 민주당에요.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국회의원, 그 기소된 국회의원이 원래 10명에다가 네. 체포동의안이 청구되어 있는 신영대 의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에 나가야 되는데 네.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이 조국혁 신당 1명 포함해서 지금 6명이나 있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지금 계속 기소되고 재판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합하면 한 20명 가까이 돼요. 이거야말로 정말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닙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면요. 이분들부터 모든 표결과 발의해서 빠져야죠. 자, 신현영 의원님. 네. 송영훈 대변인 말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그것이 재판부에서 무죄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마치 정당화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인들도요. 이게 수사와 그리고 기소 당하면 당연히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 그리고 시간과 물리적인 뭔가 돈과 이런 부분에서의 국민적 소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해서 야당을 옥죄는 방식으로의 지금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여야가 항상 정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되면은 느낄 수 있는 서러움이거든요. 이것의 굴레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까에 대한 정치적인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특히 지금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
분들은 그냥 야당을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불가능한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치 야당이 정말 부패한 그런 범죄자 집단이냐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그런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양보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야 여야가 다 같이 한 발짝씩 물러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지금 팽팽한 긴장감에 지금 시기가 참 안타깝고요. 12월도 이제 본회의 때 뭐 이제 검사 탄핵도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통과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우리 최혜병 국정조사건도 되게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 국회 연안 논의했습니다. 앞서서 우 의장은 여야에 27일까지 해병대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해달라 이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자, 신영 의원님, 여당은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국조특위. 그러면 계속 반대하면 야당 단독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우원식 의장이 그래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이상적인 방향이니까 나름의 그런 소통과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7일까지 추천하고 있으면 벌써 내일까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추천할 가능성이 없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추천을 할 것이고 지금 본회의도 좀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게 그런 최혜병에 대한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시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친윤, 친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좀 정리할 시간, 이런 것들을 의장께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일방으로 가는 방식도 배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 대변님, 국회의장이 이제 여야 간의 협의를 요청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의 시각은 어차피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그냥 답은 정해놓고 가고 있다. 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원내에서는 그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그 최혜병 사망 순직 사건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히는 거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공수처가 지금도 수사 중에 있는데 이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네. 다만 그것이 국회를 통해서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국민의힘만 가지고 있는 의문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른바 그 최혜병 사건 국회 청문회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 청문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증인에게 뭐 밖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예. 그렇게 증인들을 망신 주기로 하고 사실상 그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런 측면도 그런 있나요? 측면이 있죠. 그런 것이 지금 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즉 결국 국정조사도 국회가 하는 것인데 이미 민주당 주도로 시행이 된 그 청문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유효적절하게 진실이 밝혀지겠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군인의 죽음을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정쟁에 악용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그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지난번 해병대원 청문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안심하고 국조에 들어와라. 이런 걸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설득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특위위원 추천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그냥 단독으로 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요. 우리 국회는 원래 합의형 대의기관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사실 많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도 그 첨예하게 잘 안 가요. 대부분 200몇 표씩 찬성을 하죠. 그건 왜냐하면 여야가 결국에는 다 수기 끝에 합의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유독 그런 여야 합의가 많이 무너지고 거대 야당이 독주를 합니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과거에는 늘 여야 합의해왔어요. 이번에는 추천 안 하면 그냥 단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에서 최대한 국민의힘을 좀 설득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또 한마디 시현님 해야죠. 지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던 한동훈 대표의 전당대회 약속 어디 갔는지 묻고 싶고요. 네. 전혀 아무런 행보를 하지 않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여당 대표로서의 정말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그런데 국정조사마저도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서 뭘 밝히고 있습니까? 지금 오히려 대통령은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 연임 제가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들을 계속해서 임기 만료되면서 수사 사부가 쪼그라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방해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정권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매섭게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현영 의원 말씀하신 이 부분이요. 송 대변인. 그러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선제적으로 그 최혜병이 억울한 죽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게 국조가 됐건 특검이 됐건 선제적으로 여당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일단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 기다리자. 아니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그 제3자 추천특검법 정확하게는 대법원장 추천특검법을 공언했던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 특히나 그 의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라든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사안에 대한 또 해결이 시급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약간 우선순위를 빼앗기면서 그 부분이 뒤로 미뤄져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걸 안 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야당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만약에 한다면 수용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계속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을 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했을 경우에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제3자 추천을 한다면서도 계속 야당의 비토권, 그다음에 특검 후보 선택권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특검 후보를 골라서 답정너식 특검을 하겠다. 이것만큼은 정말 코어로 삼고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당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야당에서 조금 더 유연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 대표는 쇄신과 민생 행보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당내 민생 경제 특위를, 이재명 대표 오늘 민생 연석회의 출범시켰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이런 여야 대표의 민생 행보 그 의미가 뭘까요? 중요하죠. 대권 후보로서 각자의 그런 실용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정말 나중에 대선이 됐을 때 그 정치인을 평가하는 데 잣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양극화된 지금 상황에서는 중도층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이게 결국에는 0.7%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대한민국에선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슈, 명태균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지 못하면 양쪽 다 민생 행보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것의 진정성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네. 자, 송영우 대변인님. 자, 이런 여야 대표의 민생 행보 의미가 뭘지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컨대 한 대표 입장에선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좀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 정립을 통한 어떤 쇄신 민생의 골드타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자기가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 게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사법 리스크에 너무 이게 매몰돼 가지고 그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가 더 억눌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생 행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요하죠. 중요한데 양당이 비슷한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요 정치에서 양당의 정강 정책이나 공약집을 읽어보면 거기 좋은 이야기는 다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안 써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집단이나 정치인이나 정체성이 뭘로부터 나옵니까? 우선순위로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도 민생경제특위가 있고 민주당도 민생연석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내내 이야기했듯이 특검, 탄핵, 장외투쟁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우선순위입니다. 민생연석회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시간과 자원을 할애하는 것에 최우선에 있는가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당 쇄신 작업 중에 당내 여론조사 경선 개선 태스크포스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2의 명태균 방지하겠다 이런 건데 또 일각에서는 거기에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친윤 인사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친윤 인사들을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여론조사 경선을 지금 개선을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예. 사실 지금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정치권에는 제2의 명태균, 제3의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양심적으로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명태균 씨처럼 뭔가 음습한 의도를 갖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한도 끝도 없이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단해서 제2, 제3의 명태균이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을 때 당도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1살 형석이는 아직도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긴 투병 끝에 한 달 전 생을 마감한 엄마. 형석이와 두 형은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데요. 오늘도 엄마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을 닦고 또 닦는 아이들. 하지만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 삼형제를 챙겨주었던 고모마저 육종암 진단을 받아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패널 시공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온 아빠는 세 아이의 양육과 암에 걸린 여동생까지 막막한 현실 앞에 망연자실할 뿐.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형석이. 형석이네 가족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태백과 강원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설특보는 오늘 자정부터 서울, 경기 등 중부와 경북, 전북, 제주 산지 등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이렇게 전국에 걸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내일과 모레 사이 중부지방에 매우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북, 경북 3에서 10cm, 경기 동부와 남서 내륙 쪽에는 15에서 최대 20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제주 산지와 강원 산지 10에서 20, 많은 곳은 30cm가량 쌓이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강원 내륙 산지에 또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하고도 무거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또 다른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강한 눈이 추가로 쏟아지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전해상의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전해상의 물결이 최대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먼바다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는 12월 1일까지 풍랑특보가 긴 기간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찬 공기가 유입됐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당분간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0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사도에서 6도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3도 등 1에서 11도 분포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열고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장외 집회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를 이틀 연속 소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명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특검을 수용함과 동시에 즉시 퇴진하라고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외교부가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이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며 여러 차례 유감을 표명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어 저자세 외교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각각 유죄와 무죄로 엇갈리게 나오면서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전영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1심 선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따르면 위증 교사를 한 분, 그러니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분은 무죄고 또 거기에 지시를 받고 위증을 한 사람은 유죄다라는 판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둘 다 무죄라든가 둘 다 유죄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한 사람은 유죄고 한 사람은 무죄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재판부는 뭐라고 하셨냐면 위증 교사의 혐의는 인정되나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따르면요. 네. 교사라는 것은 상대방을 꾀이거나 부추겨서 나쁜 행동을 하게 함이라고 정의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교사라는 것 자체는 고의성이 원래 내포돼 있는 거죠. 그 자체에.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위증교사
살인교사 이런 얘기는 하지만 선행교사, 기부교사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위증 교사를 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이미 거기 자체에는 고의성이 있고 그것을 나쁜 것을 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증 교사는 있었는데 고의성은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요. 네. 그리고 그 지시를 받고 위증을 했다고 자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벌금형을 내리고 정작 그것을 지시한 사람에게는 고의성이 없었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는 건 제가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는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혀질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있지 않고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었어요.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유창훈 판사께 갔었어요. 영장 전담 판사. 그랬더니 이분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위증 교사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명이라 그랬죠. 네, 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소명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입증됐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판사님께서는 그걸 무죄라고 그건 네. 고의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2심에 올라가면 얼마든지 다른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판결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민생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하자, 공존의 정치하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부 여당이 제1야당 대표를 사실상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1심 이전에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무슨 재판부가 판결을 하는 거지 검사도 아닌데 사법부에 대해서 미친 판결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위증 교사에 대해서 무혐의가 내려지니까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도대체 뭐가 진실인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그건 정의로운 판결이고 본인에 대해 죄를 물으면 그거는 미친 판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제가 보기엔 정치적 수사, 레토릭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을 외치는 거야 얼마든지 환영할 얘기죠. 네. 자, 이번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당분간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발휘될 거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부 여당에 대응해 나갈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옵니다. 비명계 본격적 움직임도 그만큼 이제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시기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당의 일극 체제,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는 이미 금이 갔습니다. 안에서 금이 간 상태에서 안에서 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은 1심 판결이 799일 만에 내려졌지만 나머지 2심, 3심은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법대로 하자면 1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그것을 완전히 무죄라고 결정하기 전에는 적어도 이 징역 1년형이 나온 것을 그것을 장량 감경 그러니까 뭔가 사정을 봐줄 이유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태연한 척하지만 상당히 공포감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훨씬 더 과격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내부의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동안 여권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대표 방탄과 검찰 사법부 겁박해왔다 이렇게 비난해 왔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그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와는 달리 민주당은 위증교사 무죄 판결이 나온 전후로 해서 약간 달라진 모드, 사법부 존중한다는 반응 이런 거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체제 교란하고 있다 이런 그 기존 프레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 프레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신 걸로 보여져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재미있는 거는 이번에 무죄 판결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이전에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번에는 정의로운 판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사법부라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듯이 주장해왔듯이 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입증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본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려줬으니까. 그렇다면 그러면요. 다음에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뭐라고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내려졌던 미친 판결이라고 주장했던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예를 들면 1심에서 이번에는 무죄라고 했지만 2심에서 그것을 유죄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정의로운 판결이고 이 다음에 내려진 판결은 또 미친 판결이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적어도 사법부가 무슨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법부에 대해서 마치 무슨 자기에게 유리하면 막 칭송하고 그다음에 불리하면 거침없이 비판하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굉장히 오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가 다음 달 10일, 12월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본래는 이제 28일 날 하려 그랬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조금 더 때가 무르익는다. 때가 무르익는다는 건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방안을 검토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네. 여당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네. 특검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니까 그걸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야당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주장을 한 다음에 특검 임명도 사실상 자기들이 하는 예.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제3자 특검법이라면 몰라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 현재 대법관에게 4명의 추천권을 받는다. 그 대신에 그 4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무한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네. 그러면 결국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4명 올리려면 그중에서 2명을 올려서 대통령이 1명을 뽑도록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공정한 특검 선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13가지인가 14가지인가를 하다가 그걸 2가지로 줄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나머지 특검법안 나머지 안들은 얼마나 엉성하고 엉터리였던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네. 그 2가지 정도에 대해서 하고 싶다면 그러면 국민의힘과 정말로 허심탄회한 협상장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면 모를까. 근데 사실 저희로서는 아직까지도 그게 하나는 명태균은 재판 중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특검 대상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 민생행보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우를 보면 오늘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내일은 미래전략 논의할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생 행보가 차기 대선 주자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와중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당에서 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겠다고 이제 공표를 하니까 뭐 네네. 그런 부분과 비슷한 따라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민생을 여야가 함께 돌봐야 되는 것이지 뭐 어떤 한 당, 여당만, 야당만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양극화도 극심하고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네. 동시에 또 저희도 그 민생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 여당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계속 어깃장만 놓지 마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민주노총 편만 들지 마시고 실제로 소상공인들 그리고 뭐 우리 자영업자들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고통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투세에 관해서 네. 민주당이 저희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폐지하기로 한 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이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여야 의정이 있는데 지금 환자들 너무 힘들거든요. 괴롭고. 네. 그러니까 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면 또 노인분들께서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당과 정부 그리고 의료계 일부가 들어와 있으니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여야 의정에 참가해서 그래서 더 많은 의료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 지금 의료 대란 문제 이거 꼭 좀 해결하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향한 비방글 1000여 건 정도 되는데 강도 높은 비방은 1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이제 됐습니다. 자, 일반인들이 저 시각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논란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을 일부러 증폭시키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은 사실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000여 건 중에서 100여 건은 141건은 네. 이른바 한동훈과 동명이인인 사람 전혀 한동훈 대표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썼는데 네. 그중에 12건 정도가 심각한 얘기다. 그러니까 예, 그중에 예. 제일 심한 게 김건희 여사 목에다 뭘 걸어라 뭐 이런 얘기고 그런 12건 정도고 네. 나머지 가족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이름이 똑같은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들은 900여 건인데 그거는 그냥 신문사 사설, 게시물 네. 뭐 단순한 의견 표시 이런 거지 거기에는 어떠한 비난과 비방도 없습니다. 네. 제일 심한 표현이 미래의 지도자 한동훈이라는 표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집불통 윤석열 범죄 비호군 뭐 이게 그 정도예요? 제일 심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자기는 아니라 그랬으니까 가족들이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심한 표현은 사실상 없다? 아니, 이게 전혀 없죠, 전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표현을 했다고 막 공격을 하다가 그다음에 거기 붙여서 한동훈 대표 가족들도 수백 건의 900건의 글을 그렇게 썼다라고 주장을 해서 마치 그게 비난글인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그것도 아니니까 900건이나 글을 쓴 거는 여론 조작 아니냐 하는데 네. 하루에도 수천 건씩 들어오는데 그중에 하루에 평균 3건 정도씩 쓴 게 그게 어떻게 여론 조작이 되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거든 뭐든 간에 가족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당법상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익명으로 돼 있는 당원의 이름을 밝히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저도 이제 성인인 아들이 있는데 20살 네. 넘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저희 당원 저도 정치인이니까 저희 당 게시판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야, 네 아들 그 당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지 해명해봐.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이걸 왜 해명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거기다가 무슨 불법한 행위를 하거나 글을 쓰고 뭐 누구를 모욕하는 글을 쓰거나 예. 아니면 누구를 협박하는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내 가족인지 여부를 밝히고 당신한테 해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이렇게 대표가 이런 물어보면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그런 그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까, 얘기가? 당연하죠. 이거는 밝히면 안 되는 거를 계속 밝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족은 프라이버시가 없고 가족은 글쓸 자유가 없고 가족이든 아니든 확인을 해줄 이유도 없는데 네. 그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거기다가 네 가족인지를 밝혀라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다른 일들로 해서 네. 예를 들면 뭐 니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네. 그 백화점 뭐 어디 가서 뭐 아주 최고급 명품관에가 들락날락하는 것 같은데 그거 당신 가족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확인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됐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우리가 또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원칙 이런 거는 확인해주면 안 되는데 이 논란이 계속되는 거는 사실은 지금 뭐 민생 골드타임이니 최신 골드타임이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한 대표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 그러면 이거는 본래 밝히는 거 아닌데 자 이렇다. 우리 가족이 썼다 안 썼다. 그렇지만 이런 걸 밝히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다 하고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요 예. 보면 이분들 공격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인데 얘기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이게 대표가 사퇴할 일이고 정계 은퇴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서 한동훈 죽이기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어떠한 해명을 하든 네. 그 해명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삼고 생트집을 잡으면서 공격을 해올 겁니다. 어차피 그런 프레임을 짜고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위법한 해줘야 될 아무 이유도 없는 그런 가족들의 인지의 여부를 밝히고 네. 그다음에 개인정보법이라든가 정당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거를 공개하면 그 사람들 또 공격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거기에 왜 끌려다녀야 되는지 그건 저희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끌려다녀선 안 된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민생 골드타임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뭐라고 하면 그 추가적인 게 또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또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민생은요 당연히 저희가 그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네.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지만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원래 사리에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옳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하튼 이쪽 양쪽이 부딪히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저쪽 요구에 끌려다녀야 될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순방 이후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시기와 방향, 폭 이런 게 각각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네. 그거야 뭐 대통령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도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지도가 사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87년도에 육공화국이 출범하면 이래로 중간도 안 됐는데 이 정도의 지지율 10%에서 20%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 심각하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전반기 당신 잘못했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희는 거의 조각에 가까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듯이 비서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정말로 완전히 면모 일신하는 그런 개각과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 국회가 남아 있고 예. 또 사람을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를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가급적 빨리 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시기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국민들이 감동할 만한 적어도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인적 쇄신이 있지 않으면 네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 그러면 하나만 안 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아마 국민들은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오래된 장관 뭐 이렇게 바꾸고 혹은 지금 장관하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중요한 자리로 가고 이런 재탕 회전문 인사 같은 거는 오히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막 우리가 당면한 현안, 사실 저도 이렇게 요즘 식당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많지 않더라고요. 막 집에서 그냥 혼자 시켜 먹고 혼자 해 먹는 사람 많아서 그 자영업하는 분들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플러스 또 의료개혁, 의정 갈등에서 의대 정상화 이게 또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수장 교체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김종혁 최고위원께서는 보십니까? 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은 애초에 물러났어야 된다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분들이 그 개인적인 잘못보다도 어쨌든 의료 사태를 이렇게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서 대란을 불러일으킨 그 책임, 그거는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그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사직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집계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달 18일 기준이고요. 사직이 이제 확정된 전공의 숫자가 이제 9,200명 조금 안 되는데 네. 이 중에 4,640명. 그러니까 비율로는 딱 절반 정도, 50% 조금 넘습니다. 네네. 이 인원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서 의사로 일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뭐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있다, 뭐 이런 보도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재취업하는 경우가 이제 일부 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 6월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었는데, 근데 이제 이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두고 이제 해석이 다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결국에는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는 수련 환경이나 의료 체계가 이제 제대로 변화하기만 하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서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그 의지가 여기에서 보이지 않냐.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의료 공백이 그래도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뭐 이게 무슨 김칫국이냐. 그리고 궤변이다. 이런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 전공의들이 결국은 전공의 과정,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이렇게 일반의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수입도 없이 수개월을 버티다 못해서 결국은 이제 벼랑 끝에서 몰려서 이제 내린 결정인데, 이거를 뭐 정부 입맛대로 해석하면 되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통계를 좀 뜯어보면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전체 이제 재취업 전공의들이 어디에 취업했느냐.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그 당시 이제 사직서 수리해주면서 이제 그때 기대했던 것이 다른 상급 종합병원에 가든지 뭐 수련병원으로 다시 뭐 다른 수련병원 가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 효과는 이제 사실상 없었고 동네 병원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 이제 국회 보건복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좀 공개를 했는데, 전체 이제 이 전공의 재취업자 가운데서 의원급, 그러니까 보통 동네 병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의원급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전체 57%였고요. 대표적인 이제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 종합병원에 재취업한 비율은 1.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이들이 이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해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분은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이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전문의가 하는 뭐 검사 업무라든지 이런 의료 행위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사실 의료 공백이 메워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가 해소됐다고 좀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 면허 취득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수련 과정 밟아서 전문의 자격 취득하고, 이게 이제 계속 이 과정이 공백 없이 딱딱딱 이렇게 진행이 돼야 결국은 우리는
이 병원부터 이 의원급부터 전체 이제 가장 큰 종합병원까지 이 체계가 다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그 구멍이 전혀 메워지지 않았고 의대 졸업하고 뭐 전공 수련 다 멈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이 공백이 메워지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기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저는 사실 이 통계를 보니까 너무 당연하고 예상되는 결과라는 게 보여지는 게 왜냐하면 그 수련병원, 상급 종합병원 제첩은 그건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같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 동네 병원 위주로 이제 어쨌든 취업해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정부에서 기대했던 건 이제 지방 수련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올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역시 미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조만간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도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 직속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이제 아마 다음 달 초 정도로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를 할 것이고요. 네. 전국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모집 절차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일각에선 이제 수련 특례를 적용을 해서 사직 전공의들이 내년 3월에 이제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좀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여의정 협의체가 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의정 협의체가 가동하는 현 시점에서 좀 특례 여부 얘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이게 좀 복지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구체적인 계획들은 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 전공의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하지 않으면 복귀도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거는 이미 입시 절차 한창 진행 중인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게 정말 국민도 지치고 모두가 네. 정말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쨌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열흘 됐군요. 넘었고요. 지금 의료계에선 그런데도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 인원을 다음 달 31일부터 이제 정시 모집 시작되는데 거기에 넘겨서 이제 뽑지 말고 차라리 그냥 의대 증원 이제 이 인원을 이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아예 철회를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표된 확정된 대입 전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모집 정원을 다 확정한 상태에서 그걸 바꾸는 것 자체가 이런 이제 입시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이걸 바꿀 이유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 좀 출연을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냐 없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했고요. 네. 뭐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 별개가 아닌데 결국 이미 수시 모집 시작된 순간부터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정시는 늦게 치러졌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하면 되잖아, 바꾸면 되잖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절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뭐 수시 미충원 인원을 뭐 정시로 2월 했던 것은 지금까지 관례였기 때문에 학생들 다 그걸 예상을 하고 모든 대입 전형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는 순간 어쨌든 입시 안정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단 소송 이런 것도 좀 우려를 하고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뭐 열어놓고 소통하겠다는 그 원칙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있는데 정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동에선 전쟁의 포성이 이젠 좀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휴전이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게 뭐 미국 CNN 필두로에서 여러 외신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휴전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꽤 가능성이 높다. 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누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양합니다. 일단 휴전협정을 중재한 미국, 프랑스 당국자들 그리고 뭐 레바논,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 발언까지 다 인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데드라인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곧 안보내각 소집해서 휴전 합의안 승인 여부 결정할 거다라고도 하고요. 뭐 영국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 고위 소식통 여러 명 인용을 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에 휴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전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휴전협정 초안이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겼냐 이거는 사실 공개는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외신들 보도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남부에 이제 있는데 일단 철수하고 네.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각종 뭐 전력, 무기, 뭐 병력 다 이스라엘 국경에서 멀리 이동을 시켜서 60일간 이제 휴전 과도기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제 양측이 물러나고 이제 공백지대가 생기잖아요. 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여기에는 레바논군 수천 명이 이제 추가로 투입이 돼서 유엔 평화유지군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 이렇게 맡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 지켜지고 있냐, 협정의 내용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들은 미국 주도로 해서 5개국 감시위원회가 상주를 해서 같이 이것을 모니터링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늘 보면 이 협상이라는 건 끝까지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혹시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당국자들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다들 했다라고 했는데 네. 다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합의라는 건 마지막 단계가 이제 가장 어렵고 예.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국 마지막에 남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제 계속 좀 이 합의안 초안 휴전 협정 초안 이제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계속 좀 줄기차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헤즈볼라가 이 휴전 협정 내용을 위반하면 우리가 자위권 발동해서 레바논에서 군사작전 재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라고 주장을 했다는 합의문에?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헤즈볼라나 레바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게 그럼 이스라엘이 원할 때마다 언제든 레바논 국경 영토 들어오겠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휴전이고 종전이냐? 우리는 완전한 종전을 전제로 한 이제 합의문을 원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레바논 같은 경우도 이거 주권 침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합의해줄 수 없다. 계속 좀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변수가 이 휴전을 원치 않는 이스라엘 구구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네타냐후 총리도 뭐 전쟁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 거는 다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이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이스라엘 처벌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휴전하는 게 좋을 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 가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게 네타냐후 총리의 의지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구구파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이 이 헤즈볼라를 축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렇게 끝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년 1월이면 이제 트럼프 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 이란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이란이 배후 역할을 해주는 헤즈볼라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면 그때 휴전 협상이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뭐 거의 되긴 했는데 마지막 소식 짧게 좀 살펴볼게요. 스포츠계에서 모처럼 반가운 소식 날아들었습니다. 한국 여자탁구 주니어 대표팀이 2024 국제탁구연맹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우승이라니 쾌거를 이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주역 유예린 선수, 박가연 선수, 최나연 선수인데요. 저 우리나라 탁구 워낙 잘해서 그전에 금메달 딴 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이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계 청소년 선수권. 그동안 최고 점수가 이제 여자 이 탁구 기준으로 해서는 2015년 준우승 기록이 그때가 이제 가장 최고 기록이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좀 눈여겨볼 게 우리 주역들 3명이 다 이 탁구인의 피를 물려받은 선수들인데 그래요? 그중에 한 명 유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탁구의 레전드라고 꼽히는 윤남규 한국거래소 감독의 자녀예요. 네, 그래서 참 이번 이 결실로 해서 부녀가 같이 이 세계 탁구를 제패했다라는 기록을 우리 탁구사에 남기게 됐습니다. 주역들이 하나같이 탁구인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소식까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범죄도시.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 최근 논란이 되면서 당국도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불법 추심의 덫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태와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90만 원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한테 90만 원 빌렸는데 살인적인 불법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한 달이 안 돼서 이게 이제 1,000만 원까지 불어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사채업자들의 추심 방식이 아주 집요하고 비인간적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리고 이 30대 여성의 신원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 악덕 사채업자들이 뭐 근데 얼굴에 악덕이라고 붙인 거 아닙니다. 그냥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인데 그 방식이 이전처럼 뭐 주먹 앞세우고 와서 뭐 병 깨고 뭐 옷 벗고 이런 것은 절대 안 합니다. 그냥 SNS에서 아는 사람한테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얼굴 돌리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나 그 자녀의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집요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뭐 깡패들 조폭들 보시는 거는 뭐냥 뭐 이렇게 옷 벗고 막 그 뭐 난동 부리고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얼굴을 드러내지도 않죠, 이런 사람들은. 드러내도 뭐 사이버사니까 드러내지 않죠. 거의 드러나지 않고 전화 목소리 그리고 카톡 뭐 이런 데로 이런 얘기를 그냥 광범위하게 뿌리니까 실제로 이런 겁니다. 법은 또 옛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법은 주먹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불법적 추심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니까 관계성 폭력에 대한 방식의 불법 추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 비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아시다시피 몇 가지 지금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유치원 선생님한테 압박 전화 그리고 빌릴 때 그 사람의 피해자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지인의 전화번호를 넘겨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압박이 들어가도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 자체가 두려운데 그거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너 무슨 돈 빌렸대더라라는 게 소문 돌면은 또 이렇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도 역시 그 사람한테도 역시 이 전화로 욕설을 하고 그런 한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관계성 폭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이거 결국 사람 인격 살인을 시켜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이 엄청난 이자를 물어내게 하는구나. 그거 견디지 못한 사람은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말려 죽인다고 하죠. 말려 죽이는 거네요. 정말 나쁘고 극악한 범죄입니다. 자. 피해자는 이번에 은행이나 대부업체가 아니라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분의 신원, 피해자분의 신원이 아시다시피 그 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있는 집창촌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 건데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아마도 이들이 사채업자 이들의 신용도가 실제로는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을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거기에서도 소위 말하는 문전박대를 당했던 사람들이죠. 뭐 우리가 말하는 1금융권, 2금융권은 뭐 문도 못 열어보고요. 겨우 3금융권 정도로 가지만 거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못 뛰어라. 겨우 갈 수 있는 데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채업자한테 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액수도 애매한 100만 원이 안 되는 이 정도니까 왜냐 생활비 급하게 분유값
급하게 뭐 1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통신비, 분유값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피를 빠는 약덕 범죄입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이 너무 30만 원, 50만 원이 급해서 가면 그게 보름 한 달 만에 1,000만 원이 되는군요. 그게 따따블이죠. 왜냐하면 30, 50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30만 원 빌린 걸 일주일에 50만 뒤에 갚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이자냐면요. 이게 거의 20%가 넘는 그 이상입니다. 그게 가장 놔두면은 진짜 복리의 복복리가 돼 갖고 연이율로 하면 수백 % 될 거예요. 100%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면 바로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근데 이건 법상으로 분명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그 법을 사실은 그 법 때문에 못 가지 않죠. 아니, 안 가지 않죠. 왜냐하면 당장 돈을 급하니까. 내가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분들한테 장발장은행이라든가 미소금융 같은 것들 혜택이 없었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도 좀 살펴보고 약간 이 사건을 좀 한두 가지 더 살펴볼게요.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 사망 전에 경찰이 관련 제보 받았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 사망이 알려지고도 범죄 혐의점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사건 종결했고요. 왜 경찰 수사가 이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걸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욕을 엄청나게 경찰들한테 먹을 거지만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당사자들은 아마 마음이 좀 찌를 겁니다. 서울중앙경찰서입니다. 이 첩보를 받아갖고 사건 배당을 받았지만은 이 사건 배당을 소위 핑퐁을 한 겁니다. 이게 수사과로 가야 될지 강력과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사망 사건은 강력과 소관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사망 전이죠. 사망 전 얘기인가요? 사망 전에 이 피해자의 지인이 내 어떤 사람이 이런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위협당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청 정보관 쪽으로 이제 이런 그 첩보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갖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이건 수사과는 폭력이 없었다. 강력과는 폭력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삥삥 돌리다가 시간은 30분 지나고 그때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돌아가신 후에도 또 압박이 있었고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이 기자회견에서 아니면 여기서 경로를 하셔갖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뭐 하니까 바로 수사 들어갔는데 그 뒤가 64일 뒤입니다. 사망한 지 50일 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높은 사람들이 경로 한번 하면은 수사가 된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절대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면 왜 종암서에서 핑퐁을 했을까? 저는 압니다. 왜냐? 사건을 하기 싫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암서 사람들한테.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업소녀고 까놓고 말해서 업소녀고 해봤자 성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하기 싫지만 겉으로는 그냥 사건 배당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라고 명목을 댔지만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사라지고 눌리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전국에 많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도요. 그죠? 죽을 걸 아는 사건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죽기 전에 전 경찰을 전혀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 수많은 사건 비슷한 사건 속에서 그거를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해야겠다 또 이 판단이 좀 엇갈릴 수도 그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행상 일선의 형사들이 이걸 하다 보면 분명히 위에서 야단을 칩니다. 너 시간 남아도니? 제가 직접 들은 말입니다. 제가 너 시간 남아도니? 야, 좀 이런 거 해야지. 얘기 되는 거. 그렇지 해야지.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사건이 안 되고 얘기가 안 되는 건 민상범죄입니다. 근데 사건이 되고 얘기가 되는 건 언론에 나오죠. 이건 언론에 나오고 이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수많은 수백 수천 건은 거의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생은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 돌아가신 분은 누구 돌보지 않았습니다. 관찰이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봤다. 글쎄 죽은 자의 정의가 어디 갔을까요? 자, 이번 사건으로 불법 추심에 대한 경각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처음부터 우리 불법 업체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덫에 가둡니까? 보통은 SNS에서 광고를 하죠. 네네. 뭐 카톡이나 이런 데에서 쭉 사이버상에 보면 금방 여러 가지 많습니다. 대학가 같은 데 가도 막 이런 거 명함 같은 거 많이 뿌려놨더라고요. 많이 바닥에. 뿌리죠. 예. 그 뿌리는 건 대부분 SNS를 통해서 연락이 되고 연락이 되면 URL을 통해서 예. 채팅방을 유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생활자금 대출한다고 해서 30만 원 대출해주고 예. 50만 원 방식으로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 명단.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마 저는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것은 한번 금융권에서 문 밖으로 난 사람의 명단들은 알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타겟이 돼서 전화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먹이사슬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쪽에 연락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렇죠. 거죠. 그 업계에서. 해커들이나 아니면 적어도 뭔가 같이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거의 90% 이거 확실한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개인정보 어떤 통신사나 어떤 데 주면은 가끔 뭐 그런 마케팅 업체 이런 데다 이걸 예.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력배 동원해서 집에 와서 문 두들기고 부수고 이거보다는 아주 정상적인 얼굴을 하고 그렇게 막 관계성 폭력을 하고 인격살인을 해서 이제 해낸다. 그게 기본 그렇죠. 수법이라 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은행이나 그 믿을 만한 업체도 아니고 고작 몇십만 원 빌리는데 지인 연락처나 가족관계 증명서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추후 협박용으로 일단 개인정보를 그렇게 되는 획득해 거죠. 놓는 예,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사람들의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할 때는 그런 정보를 요구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뒤로 발을 빼야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 당장 내가 10만 원이 없어요. 내 아이가 분유값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이게 흔히 말하는 극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들은. 네. 그러니까 이거 받을래? 이거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3일 굶어 다 만나는 사람 없다는 것처럼 네. 실제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프로파일러님 사채업자들 어떤 사람인지 아까 잠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조폭이 어떻게 보면 진화한 건데 더 아주 간악한 형태로 진화한 건데 이게 합법적 사채도 있고 불법 사채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장하고 있죠. 예. 물론 합법적으로 저기 채권을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채업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일종의 하청을 주는 거죠. 이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추심하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추심업체들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영업을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개중에 불법적인 어떤 하청이나 하청을 통해서 그들이 살인적인 이자율 그리고 그걸 통한 조폭의 개입 그리고 신흥 조폭의 대두 이들 간의 이권 다툼 이들 간의 정보 공유 이것 때문에 문제라는 그거 갖고 추심 과정에서의 그런 그 관계성 폭력 예. 그 이런 것들 인격살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기 아주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게 한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좀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경찰에서 아직 이게 사실은 아주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정말 아주 시급한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무슨 뭐라 그랬죠? 뭐 장발장 은행이라 그랬나요? 그런 거라든지 네. 그런 안전망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시스템 예.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돼야겠네요. 왜냐하면 점수제. 네. 사건이 크고 뭔가 있는 거는 점수를 높게 주고 이런 거는 점수를 안 주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네. 하면 뭐라고 눈치를 주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민생범죄 전문 수사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찰 부서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니까 비중을 자기들이 판단해 갖고 저쪽으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민생범죄들은 꾸준히 10년 이상 할 수 있는 부서를 가지고 해야지 맞는 거죠. 이들은 전문서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불법 추심업체의 반 이상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그런데 문제는 경찰들은 이것을 관행상 어렵고 해봤자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과는 별로 낮습니다. 승진에 도움도 안 되죠. 글쎄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눈에 띄는 사건은 승재가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화 수사된 부분이 필요하다. 저도 100% 지금 프로파일러님 말씀 동감하는 게
이게 사실은 건건 한 건은 작아 보여도 이거 전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우리 사회를 튼튼하고 네.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살아야지 실제로 서민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프로파일러님,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채권 추심 사건 대응 강화하겠다 이제 방침 밝혔습니다.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될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현장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네. 그 말의 성차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채권 추심업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이들의 어떤 행태를 리스트가 해고 있는 건지 글쎄요. 제가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만약에 진짜 하려고 하면은 그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수사 역량이 퍼져 있어요. 그럼 눈치 보기 게임하는 거죠. 니네들이 해라 이 상태인 거죠. 이거는 좀 아닙니다. 네. 우리 김진희 님이 거의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하고 비슷한 문자를 주셨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개선이 되지 않는 걸까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경찰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기본적인 우리가 스탠스의 방법은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생활이 어렵고 급한 사람들은 또 가게도 되고 혹은 이용했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좀 자금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이해하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완전히 파멸의 길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하지만은 주변의 도움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장발장은행, 미소자금들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거길 좀 알아보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밤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첫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첫눈부터 대설이 예고돼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Let It Snow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